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기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민 선생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가벼운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 선생을 좀 당황케 하려고 또는 정말 어문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결국 물방울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1 더하기 1은 1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물방울 하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등식이 맞습니까? 맞기는 맞죠. 말이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정말로 물방울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좀 더 커졌죠. 제가 이와 유사한 등식을 몇 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5 더하기 7은 1, 1 더하기 1은 120. 이 등식은 모두 맞는 등식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별로 신기하거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단위가 다른 것을 단위를 생략하고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한번 단위를 달아보도록 하죠. 자, 5개에 7개를 더하면 한 다스가 되죠. 그 다음에 1시간에 1시간을 더하게 되면 120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1개를 더하니까 한 쌍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단위를 붙이면 모두 옳은 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산에서는 단위를 붙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위가 없는 이 수들은 모두 절대 단위가 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위가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단위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가벼운 질문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약간 무거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연수라는 수는 1, 2, 3, 4, 5 이러한 수이죠. 그런데 자연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바로 어떤 자연수와 그 다음 자연수 사이의 간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아주 큰 특징을 자연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수로 이루어진 직선, 이것은 실수와 1대1 대응이 됩니다. 실수란 크기가 있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가 점으로 대응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자연수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연수는 아주 좋은 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간격이 같기 때문에 2 그리고 2 더하기 3은 5 이런 등식이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숫자와 그 다음 숫자와의 간격, 이 간격을 우리는 단위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위수 1은 각 계산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연산하는 방법과 논리가 같다면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한 연산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 때문에 그 크기와는 관계없이 그 값을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1 더하기 1이 얼마냐 하는 것은 2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1 더하기 1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논리정연한 논리에 의하여 계산되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그것은 수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수학적으로 의문스러운 점이 나타나게 되면 무엇이든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네, 수학적으로 의문스러운 점은 무엇이든지 질문하라는 것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질문이 매우 엉뚱하거나 또는 유치하거나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수학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그러한 질문들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논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수학적으로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을 공부하다가 의문스러운 점에 무엇이든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스스로에게든 또는 수학 선생님에게든 늘 문제를 풀다가 왜?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수학 성적이 팍팍 느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기 우선으로 수학 공부를 하라 그랬죠. 무엇을 외웁니까? 세 가지를 외우죠. 첫째, 정의, 용어, 기호를 외워야 합니다. 둘째, 공식, 정리를 외워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제풀이법,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수학의 각 단원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무엇이든지 수학적으로 의문스러운 점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서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성적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수능 성적을 20점, 30점, 심지어 거의 70점까지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큰 수학 성적 향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점을 알고 싶으시면 017-507-8088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내었던 경우의 수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냈던 경우의 수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사각형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죠. 자, 이제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선이 이와 같이 5개, 세로선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이렇게 하나 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고등학생들의 방법으로 푼다면 이렇습니다. 가로선을 이룰 수 있는 선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는 2개가 있으면 사각형의 가로가 되죠. 그래서 52가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세로선 2개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제 가로 2개와 세로 2개가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게 되죠. 계산은 이제 이렇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고 곱하기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15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학생이라면 이 컨비네이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잡는 방법. 자, 이거부터 1개, 2개, 3개, 4개. 자, 이제 뒤로 갈 수는 없죠. 5, 6, 7, 8, 9, 10. 그래서 가로선 잡는 방법이 10개. 그 각각에 대하여 세로선을 잡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래서 15개는 150개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몇 개 중에 가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개 중에 세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각형의 개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별이 들어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와 같은 컨비네이션 형태로 문제를 풀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이 들어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별 위에 가로선을 잡고 별 아래에 가로선을 잡고 또 별 왼쪽에 세로선을 잡고 별 오른쪽에 세로선을 잡는 방법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그 사각형은 이 별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가로선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아래에 하나, 2개의 가로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로선 2, 셋,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오른쪽 세로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총 48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슷한 문제지만은 문제를 푸는 유형은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좋으면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즉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해 놓은, 즉 풀이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외울 수만 있으면 이제 그것을 써먹는 것은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암기하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학적 아이디어, 즉 수학 문제 풀이법을 많이 외우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재밌어지고 성적은 자동으로 많이 올라가는 수학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학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모든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